이런 1인 기획사에 국세청이 내린 그 세금이 좀 과하다 이런 주장도 세무업계에서는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는 사실 개별 세법에 명시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세된 사례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앞세워 법인격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거래 형태를 모두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벨 SR본부 최명용 본부장입니다. 새해 들어 세금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 세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실생활 속 혹은 앞으로 자산 축적 과정에서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시진 세무회계 남정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사 신탁부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더벨 독자분께도 유용한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진 세무사입니다. 먼저 세무사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속 증여와 자산 승계를 전문으로 고액 자산가와 기업 오너들을 대상으로 절세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9년차 세무사 김시진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이야기를 최근 이슈와 함께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사회 뉴스, 연예 뉴스면에 핫했던 이슈가 박나래 씨의 갑질 논쟁이었는데 갑질 문제를 저희 채널에서 다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갑질 논쟁이 불거졌던 1인 기획사. 1인 기획사의 이슈가 결국은 세금 이슈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 초부터 유명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끝에 이제 몇십억씩 추징당했더라 하는 얘기들 이제 많이 기사로 접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러한 1인 기획사 세금 추징 사태나 박나래 씨 1인 기획사 갑질 논란 그리고 황정음 씨 법인 횡령 사태까지 모두 하나의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법인과 개인의 실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인 세금하고 개인 세금이 조금 높은 거죠. 예. 이 세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근데 그거를 1인 기획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할 당시에는 아마도 높은 종소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 비이클로 추천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1인 기획사는 보통 연예인 개인이나 가족들로 구성되어서 법인을 운영하고 설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인격에 대한 인지나 법인 수익 구조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점을 포착해서 법인격의 실체를 부인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거래를 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연예인 개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종소세를 추징한 사태인 것이죠. 1인 기획사 이슈는 사실은 은퇴한 사람들이 세금 좀 세이브하려고 가족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고액 자산가들이 가족법인을 만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실생활에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1인 기획사에 국세청이 내린 그 세금이 좀 과하다 이런 주장도 세무업계에서는 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는 사실 개별 세법에 명시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세된 사례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대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앞세워 법인격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거래 형태를 모두 부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법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소득으로 봤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은 상당수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예인은 이미지 타격을 고려해서 그냥 과세관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그냥 전액 납부를 했다고 하고요. 또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응해서 과세전 적부 심사를 거쳐 지금 현재 조세 심판원을 통한 조세 불복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과세 당국에 굴복을 하면 참 착한 연예인 이런 이미지가 쌓이긴 하는데 자본시장의 논리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심판을 한번 받아볼 그럴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세 심판원으로 가면 세금은 좀
주게 되나요? 앞서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네. 조세 불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법원을 통한 행정 소송 절차가 있고 국세청장이나 조세 심판원을 통한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네. 법원을 통한 행정 소송을 거치기 전에 무조건 이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국세청장을 통한 심사 청구나 조세 심판원을 통한 심판 청구는 그 기관 특성상 당초 처분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 심판원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국세청 출신들이 가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도 네. 국세청장을 통한 심사 청구는 네네. 당연히 국세청의 처분을 이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조세 심판원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을 통한 행정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끝까지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격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약간은 좀 우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나요?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이 사태가 어쨌든 과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법인격을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쳐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과세 처분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하여간 어쨌건 법원까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기획사의 법인격으로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그런 기능들을 강조하셨었는데 이런 법인격을 갖춘 기획사가 법인에 걸맞는 기능, 또 용역을 제대로 제공했느냐, 요게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한 사업 확장의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독립된 수익 구조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즉, 기획사는 연예 활동 계약을 통해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고유의 용역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다른 부가가치도 창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개인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고유 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법인이 고유의 서비스를 아티스트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수익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법인이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논점을 좀 확대해 보면 거꾸로 1인 기획사 같은 이런 가족법인이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가족법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을까요? 가족법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기보다도 네네. 가족법인이 절세 치트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실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1인 기획사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세금 추징은 사실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에 대한 조사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는 법인의 수익 구조가 이런 연예인처럼 연예 활동이나 예술 활동, 학술 활동, 저작 활동 등 개인의 고유한 능력에 의존을 하거나 개인의 명성에 의존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 관청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 후에 법인의 실체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런 세금 이슈는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생활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자고 더벨 기자들한테 세금 이야기 질문 좀 몇 개 받아봤는데 질문 드려볼 테니 간단하게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증여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갓난아이 명의로 S&P 500이나 ETF 같은 거 사주는 거 좋은 방법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가요?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2천만 원 한도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증여세 없이 현금을 2천만 원 증여하고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ETF에 장기 투자해서 자녀의 시드를 불려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절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액자산가여서 향후 상속세 50% 구간이 걱정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미리 10% 세율 구간인 1.2억 1억 2천까지 미리 증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조부모를 통해서 1억, 부모를 통해서 1억 2천 이렇게 증여하시는 것도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 구간으로 나눠서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증여를 해라.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이제 나중에 합산이 돼서 50%의 구간을 적용을 하는 거에 비하면 10%로 이제 싸게 이제 미리 증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계좌를 통해서 빈번한 매도 매수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ETF나 아니면 뭐 S&P 500 ETF를 통해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자주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번 1인 기획사 사태처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자녀의 계좌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의 계좌다라고 해서 이제 향후 자산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잦은 매도 매수는 지양하시고 장기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주 매매하면 안 된답니다. 네.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과 남자친구가 사준 명품 가방 증여세가 어떤 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죠? 네, 이거는 근데 조금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사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선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샤넬백을 사줬다 이런 거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샤넬 클래식 1,000만 원짜리 사주는 것 대신 이제 샤넬 사라고 1,000만 원 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남편이 증여한 이제 현금 1,000만 원은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인 남자친구가 샤넬을 사라고 1,000만 원을 줬다. 이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사실혼이나 동거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은 배우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때에 그때 이제 증여세 없이 이제 현금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샤넬백은 부인에게는 마음대로 사주셔도 되지만 애인이나 성관계에선 좀 조심을 해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세무 관련 얘기들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